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guys? 너무 좋아요. 한국인이 아시아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화자찬이 아닌 유럽권에서는 잘생긴 아시아인을 만나게 된다면 무조건 한국인? 이라는 질문을 할 정도인데요. 이미 서양권에서도 잘생긴 아시아인은 한국인뿐이라며 한국 남자라면 얼마든지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How to make a Korean boyfriend. 재미로 만든 영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영상 자체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외에도 한국인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영상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은 같은 아시아권이 중국인,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능하다면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이 인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K-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라는 프로그램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연애 리얼리티 시리즈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 일본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다양한 분야에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이웃 나라의 생각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하면 칭찬으로 생각할 정도로 한국인의 외형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싫은 척 SNS에 올리고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이 되는 법과 같은 특이한 해시태그까지 있으니 한국인들을 싫어한다고 치더라도 결국 외형은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몇몇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풀리는 거 아니야? 혹은 드라마, 영화에 나온 한국인 때문에 이미지가 굳혀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하기 더 빠르실 듯합니다. 중국 혹은 일본의 콘텐츠가 한국에서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강타했던 주윤발, 유덕화 배우가 나온 중국 영화, 기무라 타쿠야 배우가 나온 일본 드라마들을 떠올리시면 더 편하실 듯한데요. 혹시 그때 중국인 닮았다 혹은 일본인 닮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신가요? 중국인, 일본인이 되고자 순수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한국인들이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빙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외형은 놀랍게도 이미 과거에서부터 인정받은 바 있었는데요.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머리 한 개만큼 더 크고 잘생긴 민족이다. 한국인의 외모는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일본인과 전혀 닮지 않았으며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훨씬 잘생겼다. 한국인의 체격은 중국인보다는 좋은지 알 수 없지만 일본인보다는 훨씬 좋다. 신체적인 면에서 이들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아시아의 이웃들을 훨씬 능가한다. 이들의 키와 건장한 체격, 건강한 외모는 유럽의 여행자들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안겨준다. 나는 이 점에서 한국인과 견줄 수 있는 민족을 동아시아에서 본 적이 없다. 이들은 외향적인 면에서 몽골 유형이라기보다는 백인에 가깝다. 한국인이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쉽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을 본 적이 있던 서양인들이 조선인에 대해서 쓴 것이기에 신빙성이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중국인들보다 키가 크다는 이야기가 유독 많았는데요. 당시 일본인과 비교한다면 한국인의 키는 평균적으로 6에서 7cm 정도 차이가 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 조선인들을 본 서양인들은 열등한 아시아인들은 이런 신체를 가질 수 없다며 사실은 혼혈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지금까지 봐온 아시아인들은 키가 더 작아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조선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것이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유럽 인종을 뜻하는 코카서스 인종과 조선인들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과거 서양인들의 기록에는 유독 조선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잘생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을 드러내는 대목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인들은 어째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 비교되는 부분은 바로 식사량입니다. 한국은 밥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식사에 진심인 나라인데요. 그래서인지 식사량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구한말의 경우 많은 서양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왔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 들렀다가 조선에 오게 된 것이라 얼마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에 머물렀던 서양인의 눈을 통하여 당시 다른 아시아인들과 조선인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식사를 하는 것은 높은 자와 낮은 자 구분이 없다. 조선인들은 많이 먹는 것을 곧 명예로운 것이라 생각하며 식사의 질보다는 양에 집중한다. 조선인들은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떠는 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량은 1리터 쌀밥이다. 큰 사발에 꽉 채우며 계속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이에서 3인분 이상을 쉽게 먹어 치운다. 해당 내용은 조선에서 머문 안토니오 다블리 주교의 기록입니다. 그의 기록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먹방 유튜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록은 대식가를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된 글입니다. 해당 기록 외에도 조선인의 식사량에 놀란 외국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조선인들은 보통 한 끼에 3에서 4인분의 양을 먹어치우며 그 자리에서 20에서 25개의 복숭아와 참외가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조선 농민들은 평상시 밥과 채소로 만든 국, 건어물 등을 먹었는데 매번 대량의 막걸리와 함께 먹는다. 아침, 정오, 자기 전 저녁에 이렇게 세 끼를 먹는다. 세 끼를 챙겨 먹는다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세 끼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대에 들어서야 세 끼를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서양에서는 많이 먹는 것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7대 죄악의 식욕이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서양인이었으니 세 끼를 먹는 조선인들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신분에 상관없이 많은 식사량은 그들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 끼를 먹는다는 것과 조선인들이 대식가라는 것은 서양인이 쓴 조선에 대한 기록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복지가 바로 곡식을 나눠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먹는 것 자체가 조선인들에게는 큰 의미였고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시 한국인들이 이렇게 대식가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과거는 지금과 다르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고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쌀밥으로 배를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장할 수 있는 식재료가 쌀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과일 혹은 고기는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있을 때만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의 경우 저장이 용이하기에 반찬이 없더라도 언제든 쌀밥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만이 식사량이 많은 이유로 볼 수 없긴 합니다. 이런 한국인 특유의 식사량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많은 편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왕 또한 식사를 6번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식사는 아침, 저녁이었으나 중간마다 식사보다는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식사류를 섭취하기도 했죠. 특히 낙거상이라고 불리는 점심 식사는 정식 식사만큼이나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신분에 상관없이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던 관습은 시간이 많이 흐른 현대까지 이어졌는데요. 불과 60에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밥그릇의 크기가 지금 국그릇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성인이 먹는 밥 공기를 2배에서 2.5배 정도 한 끼에 섭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밥그릇은 당시 어린아이들의 밥그릇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사량이 주변 국가들과는 차이점을 보이며 외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곡식의 섭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일제강점기와 1950년경의 한국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식민지 착취 및 전쟁의 여파로 빈곤했던 한국인들이 식사를 잘하지 못했기에 일시적으로 일본인보다 평균 키가 비슷해졌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서기 675년 텐무 천황이 육식 금지령을 내리면서 단백질 섭취가 급감하며 덩치가 작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백질 섭취가 늘어난 상황이지만 한국처럼 요즘 세대의 평균 키가 커졌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일본은 30년 가까이 키가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기준 일본 17세 남자 고등학생의 평균 키가 27년 전에 측정된 170.9cm보다 0.1cm 줄어든 170.8cm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에 유전적으로 키가 클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면을 본다면 유전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당국대학교 김욱 교수의 Y염색체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유전자는 북방계와 남방계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단일민족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 다양성을 지닌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북방계는 대체로 황색에 가까운 피부와 몽고반점, 검은 모발 등을 지니고 있으며 남방계는 눈이 크고 쌍꺼풀이 발달했으며 호리호리한 몸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특성이 섞여 지금의 한국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전자의 조합은 단순한 집단에 비하여 결속력을 크게 다질 수 있으며 진화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조합과 더불어 4에서 5천년 동안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한 것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유전자 조합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잘생기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인이 외형적인 부분 외에도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과거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활기찼으며 힘이나 의지의 강인함보다는 날카로운 지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외관상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존재했지만 내면적으로도 달랐다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은 행동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자유롭고 여유가 있으며 똑바로 치켜 올린 얼굴은 거침없이 당당하다. 그들이 걸을 때는 힘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당당한 모습이 조선인들을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한국인하면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당당하며 쾌활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인을 보게 되면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는 후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교사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한국인의 능숙하고 기민한 인지 능력이 있으며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좋은 억양으로 외국어를 더 유창하게 말한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조선인은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으며 예리하고 탐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단력을 갖춘 자랑할 만한 민족이다. 조선은 위대한 가능성의 나라다. 특히 조선인들의 영특함을 칭찬한 문구가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조선인들이 성실하며 목표를 가지면 그것을 해내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놀라는 기록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신문 기자였던 독일인 지크프리트 겐트의 눈에 비친 다른 모습의 조선인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선천적으로 활발하게 큰 소리를 치며 싸우는 호전적인 성격이 아니라 자유분방하며 쾌활한 성격이다. 때로는 흥에 겨워 술기운이 있다면 더 호탕하게 즐기기도 한다. 그는 조선에 오기 전 중국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큰 소리를 치며 싸우는 호전적인 성격은 중국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흥에 겨워 호탕하게 즐긴다라는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한국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한국인들의 흥은 과거에서부터 유명했습니다. 현종실록 1662년 7월 기록에 의하면 전남 어민 18명이 풍랑으로 인하여 오키나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난색을 표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인들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난감해하던 참에 갑자기 북을 조선인들에게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요. 이에 놀랍게도 북을 치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고 조선인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 후 조선을 아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어 무사히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은 것을 보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형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매력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듯한데요. 이런 한국인들의 매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쓴 한국의 콘텐츠만 하더라도 음악, 영화와 드라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인이 똥안이라는 사실이 잘생겼다는 생각에 한몫하는데요. 서양인들에 비하여 한국인들이 월등히 젊어 보인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서양의 경우 멜라닌의 양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피부색이 하얗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멜라닌 색소가 낮을수록 자외선이 침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노화로 이어지는데요. 그로 인하여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은 한국인들이 확실히 젊어 보이니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잘생겼다는 것에는 후천적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예로부터 미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뷰티 산업은 현재 세계가 알아줄 정도인데요. 이런 뷰티 산업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기에 자연스럽게 가장 관리를 잘 아는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선천적,
후천적인 영향으로 한국인이 제일 잘생겼다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한국의 이런 이미지는 많은 세계인에게 뷰티, 패션 등 많은 분야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서부터 이미 인정받아 왔던 것이 이제야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한국인에 대한 해외의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